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또 강연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또 이제 르꼬르비제죠. 르꼬르비제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이런 고전적이고 이제 장식이 많은 스타일의 건축물을 좋아하던 시절에, 사람들의 취향이 이제 저쪽으로 이제 모두 쏠려 있던 시절에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제 파리의 예술계에 느닷없이 또 호련히 나타나서 이제 특이한 건축물을 선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르꼬르비제의 말을 그냥 그대로 읽자면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의 역사는 구조와 장식을 변화시키면서 수세기에 걸쳐서 느릿느릿 흘러왔다. 그러니까 건축의 변화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50년 사이에 그러니까 산업화로 인해서 강철, 콘크리트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른 시기에 이제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서 이제 세 줄만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과거의 양식이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시대의 양식이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혁명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르꼬르비제가 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진행이 돼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뭐 철이라든가 유리라든가 특히 철근 콘크리트 같은 재료가 나오면서 이것을 가지고 건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양식을 만들 것인가를 이제 르꼬르비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냈죠. 근데 르꼬르비제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이거를 혁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 좀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 이상한 지도인데요. 그 초록색 선으로 혹시 구분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르꼬르비제가 이제 여행을 다닌 경로인데 이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건축을 대학에서 배운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학위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건축가였어요. 대신에 건축을 어디서 배웠냐 하면 여행을 다니면서 건축을 배우게 됩니다. 첫 설계한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고 또 일하다가 이제 중간에 여행을 가고. 근데 이제 르꼬르비제의 여행 중에 굉장히 이제 잘 알려진 여행이 있는데 그게 동방 여행이라고 하는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르꼬르비제가 어디서 출발을 하냐 하면 이제 사실은 베를린에서 이 사람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피터 베렌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작업실에서 건축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이제 친구인 미술사학자인 클립슈타인이라고 하는 친구와 둘이 같이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서 출발을 해서 드레스덴을 거쳐서 비엔나, 부다페스트, 여기 초록색 선이 보이시죠? 이제 요 경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뭐 우리 90년대 배낭여행 유행할 때 이렇게 배낭 메고 짊어지던 코스를 그대로 이 사람이 먼저 간 거예요. 100년 전에. 예, 그래서 이제 뭐 부다페스트, 벨그라드에서 뭐 부카레스트를 통해서 이제 터키 이스탄불까지.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몇 달 머무르고 다시 이제 아테네를 통해서 로마, 뭐 피렌체 이렇게 해서 고향 마을인 라쇼드포옹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반년 가까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행을 통해서 르꼬르비제가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면서 뭐 민가도 보고 건축물도 보고 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사람들의 풍속도 보고 사실 건축이라는 게 다른 예술과 달리 뭐 아름다운 뭐 저 미적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동유럽, 발칸반도 또 소아시아 지방을 여행을 하면서 인간의 삶을 제대로 관찰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건물을 만들고 예술을 만들어 왔는지를 관찰을 하면서 자기 예술 세계를 차곡차곡 이제 확립을 해 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세르비아에 갔을 때 이제 가게에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게 돼요. 갔는데 예전에는 여기서 이런 도자기 같은 것들을 팔던 가게인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도자기는 온갖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앞에 양동이만 잔뜩 쌓아놓고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뒤에 창고에 잔뜩 쌓아져 있는 도자기를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도자기 가게에 갔는데 도자기가 없고 양동이가 앞에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르꼬르비제가 이 양동이를 보고 시대가 변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예전에 아름답게 장식하고 힘들게 만들던 도자기가 아니라 값싸고 대량 생산되는 새로운 신소재의 어떤 제품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침투가 되어 있는 걸 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것을 파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세르비아 도자기를 잔뜩 사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는데 이거를 이 르꼬르비제는 이 변화를 건축에 옮겨오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모든 사람이 이 고전적인 건축물에서 살고 싶어 하던 시절에
신소재인 철근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재료인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값싸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제 근대 건축이라고 하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이 콘크리트 건물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양식을 르꼬르비제가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르꼬르비제가 오장팡이라고 하는 화가랑 새로운 정신이라는 제목의 잡지를 만들어냈다고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건 1권만 보여드렸는데 5년 동안 28권의 잡지를 내게 됩니다. 더 정확히는 27권이고 하나가 이제 합본이 있어요. 그래서 28권을 이제 이렇게 출판을 잡지를 해내게 되는데요. 르꼬르비제가 이 새로운 정신, 다시 말하면 기계가 만들어내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신을 주장을 하는데 잡지만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건축물로 만들게 됩니다. 이건 이제 1925년에 파리에서 이제 장식미술 전람회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시였는데,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 장식미술 전람회의 약자를 아르데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에도 많이 쓰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박람회장이니까 뭐 국가관도 있고요. 또 유명한 예술관들이 또 관을 하나씩 세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회사에서 세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건 이제 라파이트 백화점이라고 혹시 파리 놀러 가시면 꼭 들리시는 백화점 있잖아요. 그 라파이트 관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또 유명한 예술가들이 또 회사들이 각자 자기의 관을 꾸려가지고 오늘날 비엔날레 하듯이 이제 당시의 장식 미술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뭐 건축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 아르누보처럼 뭐 이렇게 막 식물을 꼬부라지고 뭐 이런 유기적인 선보다는 그래도 직선적인 형태를 많이 차용했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꼬르비제가 세운 이제 이게 새로운 정신이라고 하는 신정신관인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신관이에요. 르꼬르비제의 건축 양식이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던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식의 이제 건축물을 1925년에 이 만국 박람회가 아니죠. 장식미술 전람회장에다가 세우게 되는데 이게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르꼬르비제가 이제 요청을 받습니다. 무슨 요청을 받냐 하면 이 전시회 주최 측에서 르꼬르비제에게 건축가만의 고유한 감성으로 집을 한번 꾸며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르꼬르비제한테 건축가만의 감성으로 건축가의 특이한 방식으로 아름다운 집을 한번 꾸며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르꼬르비제가 정반대의 설계를 내놓습니다. 뭐냐 하면 르꼬르비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건축가만의 감성으로 고유하게 만든 집에서 모두가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회장에서 부탁한 건 모두가 사는 집이 아니고 건축가나 예술가가 특별하게 꾸며서 살 법한 집을 소개해달라고 디자인을 요청을 했는데 르꼬르비제가 제출한 디자인은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르꼬르비제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특별한 집을 만드는데 이 집에서 모두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자신들이 요구한 것과 정반대 행동을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승인을 해줘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전시회가 개막될 때까지 승인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전시회가 개막될 때쯤 승인을 해주면서 이 정도면 얘가 포기를 하겠지. 그리고 승인을 해주는데 르꼬르비제가 지난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집을 지어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시회가 개최가 돼서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몰려오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최 측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6m짜리 펜스를 쳐요. 오늘날 우리 공사할 때 이렇게 펜스 치면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르꼬르비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정부한테 진정을 넣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이제 그거를 중재를 해서 이제 3개월 만에 집이 완공되고 펜스를 치울 수 있게 돼요.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보수주의자와 이 혁신주의자 사이에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즘이라고 부르는 이 보수주의에서는 이거를 건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혁신주의자들은 앞으로의 건축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것이 기계가 만들어낸 새로운 정신이라고 주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옆에서 보시면 에스프리 누보라고 여기 이제 신정신관이라는 표현이 써 있죠. 그리고 특이한 건 뭐냐면 주최 측이 르꼬르비제가 너무 미워서 땅을 주는데 어떤 땅을 주냐면 굉장히 오래된 나무 강구로 서 있는 땅을 줘요.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재 건축가의 손길이죠. 집에다 구멍을 내서
예, 이렇게 해서 나무를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이제 집을 소개하면서 그 전시장에는 뭘 소개하냐 하면은 앞으로 자기가 바꿔놓게 될 도시의 모습을, 더 정확히는 이제 파리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을 소개를 하게 돼요. 예,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제 고층 빌딩들이 여기 들어서기 시작을 하게 되죠. 예, 뭐 여기가 시대섬이고요. 이쪽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도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걸 지으려면 파리 한 3분의 1 정도를 불도저로 밀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좋아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들을 소개를 하는데 르꼬르비제가 이 건축 도시 계획안의 제목을 부하쟁 계획이라고 붙이게 돼요. 부하쟁은 뭐냐 하면 회사 이름이에요. 자동차 회사요. 비행기를 만들다가 이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게 된, 당시 르꼬르비제가 살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어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공장이 마구 지어지는데 정작 노동자들은 살 데가 없고 인구 과밀, 위생 문제, 도시 슬럼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던 시절이었고요. 그때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도시의 계획안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르꼬르비제의 계획에 의하면 3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달릴 수 있게 대로가 뚫리고요. 이제 위기 시에는 이제 여기 비행기 활주로로도 쓸릴 수 있는 길이 가운데 놓이게 돼요. 이건 이제 전용 비행기여서 이 도시민들이 쓸 수 있게 되고요. 대신에 고층 빌딩이 생기니까 나머지 공간은 텅텅 비게 되겠죠. 거기를 이제 나무를 갖다가 세워놓는 겁니다. 녹지화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대략의 부하쟁 계획의 이제 모델이고요. 예, 이건 이제 르꼬르비제가 자신이 꿈꿨던 파리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를 밀어내는데 그래도 르꼬르비제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펠탑이라든가 중요한 건축물, 뭐 루브르 박물관이라든가 뭐 이런 전통적인 건물들은 몇 개 남겨놓습니다. 여기 뭐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세운 도시를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놓냐 하면 보수주의자들은 노라고 말했다라고 써놓는 거예요. 자기가 바꾸고 싶은 도시의 모습은 이건데 당시에 이제 아카데미즘,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이거를 거부를 했다는 것이죠. 르꼬르비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편안하고 우아한 주거단위, 즉 살기 위한 기계를, 그러니까 살기 위한 기계는 뭐냐면 르꼬르비제가 주택을 살기 위한 기계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요. 빠르게 달리기 위한 기계잖아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모든 기술이 집약되고 편안하고 아름답게 그 최적의 상태가 됐을 때 그걸 우리가 대량 생산해서 쓰게 되죠. 비행기는 멀리 가는데 빨리 가기 위한 기계예요. 그것처럼 주택 역시 최적의 삶을,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기계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르꼬르비제는 집을 이제 살기 위한 기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르꼬르비제가 했던 건 뭐냐 하면 이거를 모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신관, 그러니까 신정신관은 다세대 주택을 위한 전형적인 유닛으로 계획되었다. 그것은 옥상 정원을 가진 최소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정신관은 모던한 내부 공간 형성의 전환점이자 건축 발전의 시금석이 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정신관의 요 직육면체 메스를 왜 만들었냐면 지난주에 제가 뭐 도미노 계획해서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옆으로 붙이면 넓어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쌓으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쌓아서 올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한 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유닛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갖다 쌓아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동차 대량 생산하듯이 집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집합주거, 그러니까 신정신관에 나온 그 유닛을 쌓아놓은 집의 평면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디귿자로 집들이 쭉 나열이 되게 되죠.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유닛들이 이렇게 여러 채가 붙어서 이제 디귿자로 이제 집을 만들게 되는데요. 가운데 중정을 두고요. 이 형태를 르꼬르비제가 어디서 배워오냐 하면 이 수도원에서 배우게 돼요. 이거는 제가 가져온 수도원 평면인데 마찬가지로 디귿자로 구성이 되고 가운데 중정이 있죠. 이 수도원이 뭐냐 하면요. 르꼬르비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17살에 선생님이 야, 너 집 한 채 줘봐. 이래서 이제 팔레주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게 되는데요. 그 집을 짓고 설계비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설계비를 가지고 뭘 하냐 하면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17살에 이제 르꼬르비제가 떠난 첫 번째 여행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스위스를 거쳐서 이태리를 갔다가 이제 피렌체에 가게 돼요. 근데 피렌체는 사실 이제 르네상스 뭐 예술과 건축을 보러 가게 되는데 르꼬르비제가 이제 17살짜리가 사실 뭘 알겠어요.
그냥 다닌 거예요. 눈에 띄는 것들을 구경을 하면서. 근데 이제 혼자 다니기가 막막하니까 이제 책을 몇 권 들고 다니는데요. 여행 안내서죠, 우리로 치면. 뭐, 당시에 이제 베데커라고 하는 이제 유럽에선 좀 유명한 여행 안내서인데요. 베데커라든가. 그다음에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평론가 또는 뭐 철학자, 문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기획서인데요.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 소개된 장소들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장소를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피렌체 아주 인근에 이제 30분 내로 갈 수 있는 갈루초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카르토지오의 수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도원 이름이 이제 에마 수도원인데요. 근데 수도원의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수도사들이 지내는 이제 수도실이고요. 이쪽은 뭐 예배도 드리고 식당 뭐 같이 일과를 하는 이제 공공 영역이죠. 이것들이 이제 너무나 건축적으로 정리 또는 구획이 잘 돼 있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수도원이. 예, 이제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전부 수도사들이 쓰는 수도사의 방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공공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사적 영역이고 이쪽은 공적 영역이고 이쪽을 넘어가려면은 중정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정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죠. 이 회랑과. 그리고 이 수도사의 방은 사실은 뭐 수도사의 방 그러면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수도원에 따라서 정말 감옥보다도 더 못한 수도원실도 되게 많아요. 혹시 유럽 여행 다녀보시면 저는 이제 가면은 이제 박물관이랑 수도원 같은 데를 꼭 들어가 보는데요. 정말 이런 데 어떻게 살지 싶을 정도로 들어가면 무조건 수도승의 생활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공간들이에요. 근데 이 수도원이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도 보이네요. 언덕 위에 올라가 있어서 저 넓은 풍경이 이 좁은 수도원 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사의 방은 아무리 작아도 무엇보다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공간이 존재하는 거죠. 아무리 무슨 작은 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이 있어서 사생활 부분과 또 공동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생활의 영역에서 공동생활하러 지나가는 길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지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건축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신정신관에서 건물을 쌓아 올린 거를 이 수도원을 모델로 해서 이제 그런 집합주택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제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뭐냐면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정작 노동자들은 가서 누워서 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잣집을 짓게 되고 모여 살게 되고 그러니까 위생 문제가 발생이 되고 슬럼화가 시작이 되고 산업은 발전을 하는데 사람들의 생활은 정반대로 엉망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꼬르비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근본적인 본능이 있는데 우리도 의식주 이야기하잖아요. 누워 잘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부류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요구에 맞는 주거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예술가나 지식인들 또한 그러하다. 오늘날 사회적 불안의 밑바탕을 이루는 문제는 건축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혁명 이야기가 나오죠. 건축이냐 혁명이냐라는 말을 르꼬르비제가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노동자들은 누워서 잘 또는 자기 몸 누일 아니면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는 점점 황폐해지고 슬럼화되고 위생 문제가 발생을 하고 교통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인구 과밀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건축가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르꼬르비제한테는 혁명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 이 노동자를 계층을 위한 이제 주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1800년대 초반에 그 샤를 프리에라고 하는 이제 뭐랄까요? 어떤 사회주의 운동가 또는 사상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든 이제 공동 주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상상을 한 거죠. 이걸 우리가 팔랑스테르라고 부르는데요. 왜 팔랑스테르냐 하면 이 사람이 모델로 삼은 게 루브르 궁전 같은 것들, 아니면 군인병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사람들이 한 1600명 정도가 이제 광장을 중심에 두고 3층에서 5층짜리 연립주택을 짓고 모여서 사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마을의 형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계급도 없고 뭐 지배계급, 피지계급, 권력관계도 없고 그냥 1600명의 사람들이 광장을 중심으로 같은 집에서 모여 사는 이제 이런 사회공동체를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팔랑스테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르꼬르비제가 여기에 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르꼬르비제는 자신은 지금 이제 부자들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 노동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건축가의 집을 주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이걸 이 사람은 이제 혁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르꼬르비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새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새 집을 지으려 할 때 기계가 만들어낸 문명의 정신, 즉 새로운 정신이 생겨납니다. 사회적이면서 건축적인 혁명의 근본적 요청은 앞으로 세 가지로 정리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삶의 조건이 되는데 태양, 공간, 그리고 숲이 그것입니다. 이 요소들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큰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유럽 사회가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당면했던 문제들, 노동자를 위한 주거 문제, 인구 감밀 문제, 뭐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뭐 슬럼화, 환경 문제, 뭐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르꼬르비제는 이거를 혁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이 도시에 이제 선물해 줌으로써 이것들을 해결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기 써 있듯이 첫 번째는 뭐냐면 태양이에요. 우리가 어두컴컴한 판잣집에 들어가서 막 여러 명이 어울려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을 위로 올리고 건물을 올리게 되면 그 사이에 녹지 공간이 생기죠. 우리 요즘 아파트들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아마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르꼬르비제가 꿈꿨던 거는. 예, 올라가서 해를 볼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유 있는 공간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 막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공간을 뭘로 채우냐 하면 나무로 그 공간을 채운다면 도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건물을 질 때요. 거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해가 언제 떴다 지는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뭐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지금 해가 떴다가 지는 낮 시간이고요. 요거는 밤 시간이에요. 뭐 이런 일조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떠서 지는 방향에 맞춰서 이제 건축물을 짓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부하제인 계획인데요. 여기는 이제 300만 명이 사는 도시예요. 이 큰 빌딩들에는 한 250만 명 정도가 살고요. 그 옆에 이제 조그만 이제 주택들이죠. 주택에는 한 60만 명 정도. 그래서 이제 300만 명이 살기 위한 도시로 이제 파리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르꼬르비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강연을 하면서 뭐 그림을 그리면서 뭐 이러면 도시가 하나씩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도시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십자가 9개 그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 빌딩이에요. 사실은 파리에서는 7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고층 빌딩을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좀 거짓말을 섞습니다. 95%가 녹지라고. 그래서 즉 5%의 건물과 95%의 녹지 공간을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숨통이 좀 트이겠죠. 햇빛을 받고 여유 있는 공간과 나머지 95%의 나무들이 자란다면 정말 행복한 도시가 만들어질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르꼬르비제가 상상했던 집합 주거의 모습이에요. 집에서 보면 앞 정면에 보이는 건 바다고요. 이제 망망대해가 펼쳐지는 거죠. 예, 이거는 무슨 계획안이냐면 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는 알제 계획안이에요. 뭐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르꼬르비제가 도시 계획을 몇 개를 하냐 하면요. 42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장난으로 끄적끄적한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을 42개를 하는데 단 하나도 짓지를 못해요. 예, 이게 되게 불행한 일인데,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인도의 샹드가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나를 이제 간신히 짓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예, 여기가 이제 르꼬르비제가 만든 알제라고 하는 이제 계획안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무슨 탄환 계획, 뭐, 플랑 오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포알 날아가던 이제 날아가는 것 같은 이제 유선형의 길이 보이시죠? 이게 아파트예요. 예, 아까 보여드린 아파트요.
이게 보통 르꼬르비제는 몇 미터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땅에서 100미터 정도 높이에 이게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옥상 정원 대신에 집 위에 뭐가 올라가냐면 고속도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만에서 도시로 올 때 이 위로 그냥 달려오면은 막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뭐 독일의 아우토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은 이제 주택이니까 노동자들이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여기 살 수 있는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땅을 파지 않아도 우리 뭐 재개발하느라고 뭐 도시 밀고 뭐 보상하고 뭐하고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땅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조금 과한 높이죠. 100m 높이에 짓고 그 위에 평지붕이니까요. 고속도로를 만들어낸다면 교통부터 주거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믿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냐 하면요. 1928년에 토리노에 가시면 이 공장이 아직 있어요. 피아트에서 공장을 하나 만드는데 특이하게 공장 지붕에 자동차 뭐라고 그러죠? 예, 레이싱 할 수 있는 이제 시험도로죠. 자동차 시험도로를 만들어 놓게 돼요. 르꼬르비제 여기 갔다가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러면서 바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안에요. 예,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도시계획안이에요. 아까 42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제 크루즈선을 이제 마르세유에서 타면 여기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이제 막 강연을 하러 다니는데요. 거기서 이제 스케치를 막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이게 도시계획안이 하나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필로티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연립주택이 올라가고 그 위에는 이제 평지붕 위에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와 도시, 항만과 도시를 가장 빠른 형태로 이을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집들이 뭐 수만 채, 수십만 채가 생기기 때문에 도시 노동자들이 집이 없는 빈민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토지에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필로티를 사용해서 건물을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밑에 뭐 우리가 뭐 땅을 판다든가 뭘 없애고 뭐 불도저로 민다든가 뭐 보상 문제로 복잡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필로티 위에 집 위에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르꼬르비제가 생각한 이제 도시계획의 이제 기본적인 형태인 거죠. 르꼬르비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재 도시는 기하학적이 아니어서 죽어가고 있다. 자유로운 공중에 지어라. 르꼬르비제가 보니까 도시라고 하는 거는 누가 계획을 하기 전에는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죠. 길은 꾸불꾸불하게 생기게 되고요. 뭐 집들을 뭐 붙여 짓다 보면은 뭐 어디에 집이 없는 데 갑자기 광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집이 틈 사이에는 뭐 골목길이 되기도 하고요. 자생적으로 생겨난 도시는 뭐 직선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방사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하나 집 옆에 집 옆에 집 이렇게 짓다 보면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르꼬르비제가 이거를 내려다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하학 형태가 아닌 거예요.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꼬불꼬불 뭐 이런 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 복잡하게 다시 부시고 뭐 거기다가 뭐 보상을 하고 뭐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필로티를 올려서 공중에다가 집을 짓고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공중에 지어라 라는 게 이 사람의 명제였던 거예요.